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 주의 장전의 원투펀치 430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의 주제는 UEFA 챔피언스 리그 프리뷰입니다. 이전에 벌써 이제 각 조에 속한 팀들이 2경기씩 치렀거든요. 이제 3경기째인데 어떤 팀들이 만났는지 좀 주요 경기들을 저희가 짚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경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레알 마드리드 대 인터밀란 경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네, 두 팀 모두가 만족스럽지 않은 행보를 네, 보이고 있고 맞아요. 특히 이제 레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나마 자신들이 1점을 따면서 뛻헨글라드바흐의 승점을 1점밖에 못 올라가게 했기 때문에 그래도 레알에게는 아직은 이제 희망이 살아 있는데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인터밀란도 여태까지 사실은 앞서 가면서도 또 결국은 또 이게 승리하지를 못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인터밀란도 2무승부인 맞아요. 상태예요. 그래서 두 명문 클럽이 사실은 잘못하면 이거 탈락이냐, 뭐 유로파리그로 가느냐 그것을 두고 맞붙는 한판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죠. 사실 이 두 팀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네. 뭐 이 정도까지 못할 줄은 쿨하게. 몰랐는데 좀 고전하고 부진할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돌발 변수들이 인터밀란 같은 경우는 생겨서 네, 맞아요. 코로나 확진자들이 대거 발생이 됐고 그리고 특히 콘테 감독의 인터밀란의 3백은 3백에 있는 3명의 수비수 외에 양쪽에 있는 윙백들이 상당히 역할이 중요한 전술 운영인데요. 근데 지금 새로 영입한 하킴이나 애슐리 영 두 선수가 다 코로나 공백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술적인 운영에 있어서 중심 밸런스를 잡아주는 게 352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슈크리니아르 수비에 또 역할을 수행해야 돼 슈크리니아르까지 또 빠지다 보니까 센터백, 윙백 그러니까 밸런스들이 상당히 흔들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오른쪽에 뭐 다르미안도 내보내기도 하고 왼쪽에는 심지어 페리시치를 윙백으로도 기용을 하면서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게 사실 콘테 감독이 원하는 포지셔닝과 밸런스는 아니에요. 그쵸. 주전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들이 생기면서 팬들이 보기에는 콘테 감독 축구 그동안도 좀 답답해했던 네. 이 콘테 감독의 축구를 느꼈던 팬들이 사실은 더 답답해하는 네. 이러한 운영이 최근까지 됐죠. 근데 이제 그나마 인터밀란의 입장에서 조금 희망적인 건 하나하나 지금 복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애슐리 영과 키미는 복귀를 했고 슈크르니아르는 저희 녹화 지금 목요일 녹화하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제 검사를 해서 양성이 안 나오고 음성이 나오면 아마 주중 챔피언스 리그는 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하나 둘 이제 복귀가 되는 결국은 단단한 수비 밸런스에서 레알 원정을 가서 그래도 득점을 할 수 있는 공격수의 파괴력 또 스트라이커로서의 어떤 본능 이런 거는 루카쿠나 라우타르 마르티네즈를 보유한 이 인터밀란이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한 골 싸움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수비적인 운영을 할 가능성은 높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그러한 콘테의 단단한 수비를 뚫을 만큼 지금 공격 파괴력이 있느냐 그 부분도 레알 마드리드가 시즌 전부터 뭐 한의원님이 계속 또 강조도 하셨던 부분이고 세대 교체를 확실히 하는 그런 선수 영입에 대한 적극성이 필요했는데 그거 부분이 안 됐고 아자르가 뭐 복귀를 해서 이제 조금씩 뭐 으쌰으쌰 하려고는 하지만 여전히 아자르의 페이스는 조금 밑돌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팀이 벤제마는 과거에도 많은 저 활동 범위 내에서 연계 플레이도 해주고 장점이 많았지만 그러한 활동량도 요즘은 조금 줄어든 물론 그 역할은 계속 해주지만 그 상황에서 결국은 벤제마 같은 선수의 롤이면 토트넘의 요즘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케인 선수가 있을 때 뒤에서 파괴력이 있는 윙포드들이 배후 공간을 좀 공략하고 득점을 해줘야 되는데 믿을 만한 그런 윙포드들도 조금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벤제마가 하프타임 때 이상한 소리까지 하고 동료 비니시우스 팀 분위기가 조금 많이 흐트러졌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격 파괴력이 레알 마드리드가 예전의 그 명성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공격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 쪽에서 조금 박스 투 박스 역할을 특히 공격 쪽에 비중을 둔 역할을 다이나믹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발베르데 같은 선수가 간헐적으로 해주긴 하지만 조금 여전히 미진하다. 네. 요즘에 사실 수비적으로는 카세미루, 뭐 쿠르투아 뭐 이런 선수들로 사실 버티는 거거든요.
사이드 공격 지원이 또 그러면 활발해져야 되는데 마르셀로는 예전 같은 공격력 활동량이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맨디를 투입하고 있고 맨디가 또 그렇다고 예전 마르셀로만큼 공격력을 또 보여주느냐 또 그것도 조금 미진하고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네. 네. 오른쪽도 뭐 나초가 나오면 공격이 조금 아쉽고 바스케스가 나오면 수비 쪽이 약간 또 불안한 느낌이고 그러다 보니까 라모스가 오히려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네. 이게 사실 느낌이 예전보다 더 공격적으로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느낌은 위에가 마음에 안 드니까 라모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오히려 역습으로 전환이 될 때 수비 라인 컨트롤이나 이런 부분에서 혼선과 미스가 또 생길 수 있는 우려가 맞아요.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터밀란의 입장에서도 지금 선수들이 하나둘 복귀해서 그래도 지지 않는 운영을 콘테 감독이 들고 들어왔을 때 이 경기는 상당히 시속 게임으로 갈 가능성은 크다 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한 골 정도의 차이가 날 거라고 말씀하셨고 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승부 예측을 하라고 하면 무승부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다만 그냥 액면가의 현재 두 팀의 멤버 구성만 봤을 때는 인터밀란 쪽이 한 51대 49라도 약간 좋아 보이는 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콘테 감독의 인터밀란이 최근에 이제 챔피언스리그에서 상당히 주도하는 경기도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경기를 그냥 뭐 비긴다든가 심지어 밀란 더비 같은 경우에는 뭐 질라탄 선수의 위력이 발휘되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인터밀란이 지금 갖고 있는 역량에 비해서는 역시 조금 또 안 좋은 결과를 밀란 더비에서도 받아들었는데 전체적인 지금 인터밀란의 멤버를 봤을 때는 약간 미니 갈락티코스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로 사실은 과거에 그래도 다 한가닥한 선수들도 많고 현재 또 상당히 절정기로 오르고 있는 선수들도 많고 인터밀란이 한마디로 멤버가 괜찮거든요. 그리고 사실 레알 마드리드보다는 쓸 수 있는 가동 자원의 폭도 인테르가 저는 조금 더 넓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 선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장점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인테르가 약간이라도 레알보다는 낫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승부 예측하라고 하면은 무승부라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인테르가 전체적으로 미드필드 공격 이쪽에서 조금 더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다. 다만 인테르도 루카쿠 선수의 골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네. 상당히 답답한 경기가 되는 경우들은 최근에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나마 레알에는 루카쿠만한 지금 현재 폼을 지닌 득점원도 없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인테르가 약간 조금 우위에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레알의 어떤 전통적인 국면 그리고 홈이라는 점 그런 거를 조금 고려하면 이제 무승부가 잘하면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찌됐건 레알 입장에서 가장 키플레이어는 아자르 선수라고 봅니다. 네. 아자르 선수가 지금 저희가 얘기했을 때는 폼이 분명히 절정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전제로 깔고 얘기하지만 웨넨글라트바흐전에서 아자르 선수 복귀한 모습을 봤을 때는 희망적인 플레이들도 조금은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걸 이제 우에스카전 거치면서 조금 더 이제 폼을 끌어올린다면은 이제 아자르 선수가 인터밀란전에서는 어떻게 활약을 하느냐. 그런데 그럼에도 역시 또 레알은 카르바알 선수가 부상이라는 대목이 좀 너무 뼈아프게 네. 작용하기도 오른쪽 하고요. 라인.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테르 홈에 가서 펼쳐질 그 다음 경기가 또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두 팀의 거의 생명을 걸고 하는 또 한 판이 되지 않을까. 지금 B그룹에서 레알이 승점 1점으로 최하위를 기록 중이고요. 지금 인터밀란이 승점 2점으로 3위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샤흐타르가 제일 조금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긴 했었잖아요. 샤흐타르는 박수 쳐줘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유럽 클럽 축구 모든 구단을 통틀어서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 네. 구단이 그렇죠. 샤흐타르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히려 좀 극단적인 실리적인 컨셉을 하면서. 동원하면서 승점을 지금 계속 벌어들여서 지금 1위예요. 1위에 올라 있거든요. 그 투혼이 있으니까 인터밀란도 사실 결정적인 슈팅들이 골대 그 경기도 2개 맞고 그렇죠. 네. 그리고 득점 못하면서 비겼거든요. 물론 이제 근데- 인터밀란 입장에서는 판정운이 좀 네, 없었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판정도 뭐 좀 네, 네. 없을 수도 있고 그 경기는 보면 확실히 이 조는 레알 마드리드 인터밀란의 전체적인 전력은 최근 1, 2차전만 봤을 때는 예전보다는 떨어진 상황에서 진행이 네.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레알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DNA는 무슨 챔피언스 DNA 그게 이제 완전히 무너질지. 무너지는 상황이 될지 그래도 콘테 되게 신기하네. 뭐 경질 그 상황이 될지 두 팀의 운명 가를 수 있는 연장이 전 된다고 봐요.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치히 대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네, 라이프치히 대 파리 생제르맹은 이 경기도 두 팀 모두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운명이 걸려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완벽한 1위로 지금 올라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파전 양상에서 파리가 좀 유리하고 라이프치히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상당히 혈투를 벌일 것이다. 지금 구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혀 이제 다르죠. 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2경기밖에 안 했기는 하지만은 2승이에요. 웬만하면 올라갈 여지가 커졌어요. 왜 그러냐면 파리 생제르맹은 맨유가 파리의 원정을 가가지고 이겼죠. 네. 그리고 홈에서 한 경기에서는 라이프치히에게는 대승을 했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작용하냐면 혹 승점이 동률이 되더라도 홀드지. 원정에서 이기거나 이렇게 대승을 하거나 이런 거는 나중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초반이지만 상당히 유리해진 것만큼 사실이고, 그렇게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과 라이프치히는 거의 목숨을 걸고 이번에 만나는 판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는 가장 역시 관건은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네이마르 선수의 확실한 부상 테스트 결과가 아직 나오질 않았어요. 네. 네이마르 선수가 만약에 없다는 가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라이프치히가 잡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그러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여전히 그 라이프치히전에서도 베라티 선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베라티 경기에는 못 나옵니다. 네, 그 경기에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그 메디컬 리포트를 보면 네. 게에 선수라든가 파레데스 선수라든가 이카르디 선수는 이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있기는 있는데 과연 이제 이 선수들이 얼마나 이제 100%가 돼서 나올 수 있을 것이냐도 약간은 이제 미지수이거니와, 네이마르가 만약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라이프치히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덜고 이제 경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전술적으로나 팀 분위기적으로나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 템포 모든 면에서 그렇게 좋은 지금 상태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네이마르까지 빠져버리면 심각해질 수 있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비하면은 파리 생제르맹은 경기 컨셉 자체는 조금 다를 거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기본적으로 일단 실리적인 컨셉을 라이프치히전에서 깔고 나왔고, 거기서 견고한 수비 속에서 결국은 아주 치명적인 역습들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네이마르가 없다 손치더라도 그런 컨셉의 경기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수비 뒷공간도 파리 생제르맹은 내줄 겁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라이프치히의 훨씬 더 높은 에너지 레벨, 템포 빠른 압박,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뒷공간이 라이프치히에게 무너질 확률도 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네이마르가 중간에서 연결을 못 시켜주면 음바페와 디마리아를 겨냥하는 그 단조로운 패턴은 라이프치히 수비진에게 읽힐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베라티가 없고 여기에 네이마르까지 없으면 파리 생제르맹 공격은 저는 상당히 단조로워질 확률이 높고, 이거는 라이프치히에게는 찬스가 되고, 이거 라이프치히가 해볼 만하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라이프치히가 조금 네. 더 우세할 수 있다. 근데 네이마르가 있으면 그래도 52%대 48%로 저는 파리 생제르맹의 편을 들 것이고, 네이마르가 없으면 키네요. 한 45%대 55%로 오히려 라이프치히가 좀 유리하지 않나요? 오히려 확 예, 조금 예, 더 예, 많이 예,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장 의원님도 좀 비슷한가요? 네, 비슷한데 저는 그 네이마르의 출전 여부가 진짜 이 경기 매우 중요하긴 한데, 라이프치히가 맨유전에도 드러났지만 네. 저는 베르너 공백이 좀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축구 자체는 비슷하게 합니다. 나겔스만 지난 시즌하고 높은 위치에서 팀 압박하고 빌드업을 유연하게 트라이앵글 형태로 상대 파이널 서드까지는 잘 오는데, 근데 확실히 그 마무리하는 파괴력이 떨어져 있어요. 이 팀 자체가. 그러니까 자신들 축구는 비슷하게 하는데 지난 시즌하고 비슷해요. 근데 제가 보면 저 팀은 스트라이커를 좀 데려와야겠구나. 결정력이 없어요. 골을 못 넣는 패턴? 그러니까 아니, 공격 자원 몇 명 새로 데려왔는데 또 데려와요? 그러니까 그 선수도 슬로트는 아직 팀 전술에 확실히 녹아들질 못하는 것 같아서 선발로 못 쓰고, 결국은 지금 뭐 폴센 선수가 활동 범위가 좀 넓은 유형이잖아요. 폴센 선수의 또 거기에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포스베리, 은쿵쿠를 이제 뭐 측면이나 중앙 왔다 갔다 하게끔 계속 그런 식으로 기동력과 어느 정도 센스 있는 선수들이 박스 바깥에서의 활동은 상당히 유연하게 또 다이나믹하게 끌고 갈 수 있는데, 마무리를 짓는 패턴이 강팀과의 경기가 많은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조금 지난 시즌보다 부족해진 느낌을 네. 받았고, 그리고 수비 전환될 때 개인 능력이 좋은 공격수들이 있는 팀들 있잖아요. 물론 분데스리가에도 바이에른 뮌헨이나 개인 능력들이 좋은 팀들이 있지만 테크닉이 좋고 탈압박을 순간적으로 잘하는 유형의 선수들이 많은 팀, 이런 팀들을 상대로는 먼저 실점을 당했을 때는 수비 라인을 보좌하는 미드필더들 역량이 좀 떨어진다고 보여져요. 지금 이 팀에는. 지난 경기도 그랬지만 뭐 캄프리나 이런 선수들이 재기 넘치는 빌드업이나 활동 영역은 가지고 있지만 보좌하는 능력 떨어지고, 너무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센터백의 유형이다 보니까 우파, 메카노도 그렇고 좌우에 있는 센터백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먼저 실점을 당했든 아니면 개인 능력이 좋은, 테크닉이 좋은 선수들에게 볼 배급이 됐을 때 네. 위험 부담도 뒷공간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투엘 감독도 생각을 하겠죠. 나겔스만도 아주 칼을 갈 거예요. 투엘과 서로가 아마 그러한 이 팀에 대한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투엘 감독도 중앙에는 뭐 그날 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는 뭐 마르키뇨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리고 다닐루를 센터백으로도 실험을 하는 경기도 있었지만, 에레라도 있고 또 한현님이 또 복귀할 수 있다는 뭐 파레데스 같은 유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또 변형된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서 디마리아나 이런 선수들 움직임을 활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파리의 그 전력 선수들이 네이마르가 있으면 더 그렇고, 네이마르는 실질적으로 공격형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거든요. 팀에서는. 네. 포지션상 그림으로는 시티에는 왼쪽 윙포드 뭐 이렇게 배치가 되지만 음바페는 왼쪽 중앙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이카르디가 복귀가 됐을 때 중앙에서 어느 정도만 볼 배급을 해주면, 그러면은 라이프치히의 최근 수비 형태를 보면 상당히 불안한 부분들이 전 있다. 밸런스적인 측면에서. 그게 분데스리가 내 중하위권 팀하고 상대할 때는 승점을 쌓을 수 있는 여력은 된다고 봐요. 왜? 그래도 잘 못하니까. 근데 파리에는 한두 번 걸리면 저는 실점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파리에게는 실점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조금 파리가 앞선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그런데 거예요? 이제 문제는 라이프치히 또한 충분히 주도적으로 경기 운영을 할 수 있는 힘은 있죠. 네. 근데 오히려 골은 파리가 넣을 가능성이 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경기는, 이것도 뭐 승부 예측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주도하고 경기 내용은 라이프치히가 좋았지만 결과는 파리가 가져갈 오히려 것이다? 한 골차 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약간 시각의 요 차이인데요. 베르너 선수 없는 공백은 분명히 라이프치히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르너 선수 없는 거를 이제 여러 선수들을 통해서 메우려고는 했는데, 그게 베르너 한 명이 정작 있을 때만큼 지금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고, 결국 맨유전에서도 그런 게 터지면서 역습 맞고 해서 이제 다량 실점을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라이프치히의 전체 팀이 가진 맨유에 대한 그 대패 하나로 너무 그럼요. 깎아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저는 그러니까 전통의 명문 팀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여차하면 파리 생제르맹 이 경기에서 저는 물릴 수 있다고 봅니다. 뭐또 라이프치히. 근데 네이마르 선수 현대가 중요해요. 네. 기본적으로. 또 라이프치히가 또 대패 때문에 더 각성을 할 수도 있고. 당연하죠. 네, 저희가 일부에서 승부 예측도 했지만 네. 오히려 그런 팀이 각성을 할 것이다. 투엘도 나름 이렇게 전략적인 승부를 자꾸 가져가려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제 그게 잘 먹히면 저는 이 경기 승산이 좀 높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꼬이면 라이프치히 원정 가서 진짜 뭐 속된 말로 개고생하다 오는 이러한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죠. 파리 생제르맹이 팀 분위기가 최근에 좋은지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약간 그 점도 있어요. 바샥세이르 전에서도 심지어 네이마르 선수가 초반에 나간 것도 있지만 잘 이겼느냐? 잘했다고는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알겠습니다. 한번 이 경기도 또 지켜보시기 바랄고요. 이 경기는 11월 5일 또 새벽 5시에 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아탈란타 대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이 요즘에 좀 부상자들로 전력 공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거 좀 어떻게 이 경기를 펼칠지. 이게 불안 요소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파비뉴 못 나오고 조 고메즈의 파트너로 반다이크는 지금 없는, 부상을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마팁이 훈련에는 일단 복귀를 했는데 마팁이 챔피언스리그 주중에 나올 수 있는 몸 상태면은 네. 그나마 좀 낫죠. 아틀란타 같은 경우는 워낙 역동적인 공격수를 많이 가져가는 팀이긴 하지만 두반 사파타라는 또 힘 좋은 공격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 고메즈는
제공권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의 미스들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마팁이 그런 부분은 좀 도와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마팁도 못 나오면은 뭐 고유축책으로 조던 앤더슨을 센터백으로 기용한 경기도 예전에 있었지만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결국은 뭐 전문 센터백을 그래도 기용을 해야 되니 어린 리스 윌리엄스나 이런 선수를 기용하는 생각도 해보겠죠. 그렇지만 수비적으로는 확실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죠. 저는 보여지지만 지금 공격 라인의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기존의 마누라 라인 중에 살라나 마네 컨디션은 저는 뭐 그리 나쁘진 않다. 그리고 조타까지 가세할 경우에 조타도 지금 컨디션이 좋다. 그래서 좋아요. 예, 아주. 좋기 네. 때문에 다. 최근 경기에서 4-3-3 아니고 4-2-3-1도 그래서 가동했었죠. 네. 4명을 넣어갖고 그럴 경우에는 뭐 공격적으로는 충분히 아틀란타를 괴롭힐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제 아틀란타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지나간 챔피언스리그 때도 주말 리그 때 삼프도리아전은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주축 선수 한 5명을 빼고 하테보어 뭐 이런 막 그런 선수들 빼고 로테이션 돌리면서 챔피언스리그에 지금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번에는 크로토네전이라서 아주 쉽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탈란타는. 그래서 뭐 고센스, 사파타, 뭐 하테보 이러한 윙백 공격수 핵심 선수들을 빼고 챔피언스리그 집중하면서 체력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을 또 이번에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리그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아틀란타도 여전히 전방위적인 공격 압박 이거는 뭐 여전히 살아있죠. 가스페리니 감독의 색깔이. 그리고 윙백들 고센스, 하테보 아주 공격적이고 뭐 파괴력 있는 움직임. 또 전방에 지금 파프 고메즈나 사파타는 여전히 좋아요. 네. 일리치치가 아직까지는 지난 시즌 한참 좋았을 때만큼 아니지만 두 명의 공격이 좋고. 근데 이제 허리 쪽이 저는 조금 고민은 있다고 보여져요. 허리 쪽에 지금 데론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데론은 이번 챔피언스리그는 못 나오는 것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데론이 없을 때 허리 라인에 어느 정도의 이 수비로 전환돼서 압박하고 끊어주고 이 센터백들을 조금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있을지 그게 저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프로일러 데론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사실 이 팀이 살거든요. 네네. 물론 파살리치가 들어가서 역할 수행한 경기도 있긴 있어요. 데론 선수 없을 때. 근데 아무래도 파살리치는 공격 쪽에 좀 비중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수비적인 것보다는 그게 조금 걱정이죠. 그래서 아틀란타 역시 리버풀의 강한 빠르고 기술이 있는 공격진들, 또 강한 전환, 또 사이드에서 아주 정확한 크로스를 올리는 리버풀의 풀백들에게 저는 실점은 감수해야 된다. 근데 승부는 상당히 재밌게 연출이 될 것이다. 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대등한 경기를 홈에서 아틀란타가 할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리버풀의 현재 수비 상황을 고려할 때는 아틀란타도 한 2골 정도는 넣을 수 있다. 네. 하지만 2골 정도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두 팀 다 득점 나오는 상황에서 팽팽한 결과. 네. 이 경기는 리버풀 승리를 저는 장담 못하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아탈란타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이길 한마디로 수도 정리를 하면은 수비가 약해진 리버풀, 화력이 좋은 아탈란타잖아요. 제가 아탈란타 광팬이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이 경기는 저는 제 느낌에는 리버풀이 그래도 58대 42 정도로 저는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오. 물론 그 주말 라운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리버풀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웨스트햄이잖아요. 고생을 꽤 할 겁니다. 웨스트햄 최근에 그 어떠한 강팀을 만나도 웨스트햄이 지금 성적이 아주 좋은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리버풀도 고생을 할 거고 반면에 아탈란타는 크로토네를 만나니까 뭐 로테이션도 많이 하겠지만 웬만하면은 이거는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크로토네는 세리에아에서는 이제 약제에 네. 해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버풀이 구조적으로 조금 유리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이유를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이유는 그 데론 선수 공백이 되면서 파살리치 선수를 이제 조금 내려서 쓰는데 물론 그 아탈란타 선수들도 이제 멀티들이 많아서 공격형, 수비형 막 지난 시즌에도 아주 왔다리 갔다리 한 선수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데론 선수가 사실 후방에서 하는 역할들이 작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수비적으로 중원에서 조금 헐거움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는 것 그 아주 적극 동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 아탈란타가
아시다시피 양 윙백을 상당히 높은 지역까지 전진시켜서 골 스코어링 윙백들을 갖고 있는 그런 전술을 활용하는 네. 팀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리버풀한테는 막힐 거죠. 상대 캐릭터의 어떤 상성 여기서 좀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리버풀은 일단 측면이 강합니다. 마누라 중에서 살라 선수와 마네 선수가 일단 측면에 있고 뒤쪽에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와 로버트슨 선수가 있어요. 아탈란타의 불안감이 뭐냐면 높이 올라오는 윙백들의 그 뒷공간 쪽에서 특히 올 시즌에 나폴리전 같은 경우에 사고가 났어요. 나폴리의 발빠른 드리블러 뒷공간 돌파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에게 사실은 측면 공간에 있어서 아탈란타가 상당한 문제점을 노출한 경기가 이미 올 시즌에 있는데 리버풀의 측면 자원들이라면은 나폴리 이상의 상황도 저는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리버풀은 수비 공백 상황에서 리스 윌리엄스 선수가 나올 것 같기는 하죠. 리버풀이 물론 그래서 센터백의 불안감은 상당히 이제 높아지는 경기가 되긴 할 텐데 제 생각에는 아탈란타의 센터백들도 원래 실수가 나오는 센터백들이에요. 그러니까 아탈란타는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에도 이른바 닭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실수 좀 하더라도 앞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모든 걸 다 4골, 5골, 6골 넣어서 해결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여전히 이제 그 스타일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리버풀이 약한 만큼 아탈란타도 그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종합해보면 저는 이 경기는 리버풀이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전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지 않은 상황으로 넘어가면 살짝 이기고 올 수도 있다. 58대 40. 예. 아탈란타는 뭐 예를 들어 리버풀한테 하나 먹는다? 그러면은 또 정신없이 공격할 팀이거든요. 이게 그 냉정하게 계산적으로 임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네. 나폴리전도 먹히는 거. 먼저 2골 먹고 그렇죠. 한 골 따라갔다가 계속 이겼다가 결국 막판에 역습당해서 1대3으로 졌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리버풀이 골 넣으면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리버풀 홈이었으면 저도 리버풀의 승리를 예상하겠지만 그래서 쉽게 이렇게 섣불리 저는 단정하기가 좀 쉽지 않다. 네. 이 아탈란타 홈에 대한 기운, 그 다음에 역습 운영 시에 가스페리니 감독이 이 경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겠죠. 왜? 뻔히 보이니까. 살라, 마네, 거의 조타도 공격 역습이 워낙 좋은 선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센터백에 대한 역할, 허리라인의 역할 이런 대한 구상을 아마 그냥 뭐 짐시티 톨로이 뭐 이러한 로메로 이러한 라인에 뭐 평상시대로 갈지 아니면 약간의 변화를 줄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스페리니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클롭과 이른바 맞다이를 떴을 때 그때는 어떤 그림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궁금하고 의외로 상당히 좀 재밌고 가스페리니 감독의 객관적 전략에서는 좀 네. 열세라도 대등한 결과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약간의 기대감? 네, 기대감이에요 저는. 근데 이 경기가 근데 조별리그 경기 가운데 가장 재밌을 재밌을 법한 것 같아요. 경기로 애초부터 꼽혔던 경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객관적인 전력은 다 따지면은 리버풀이 여전히 우위죠. 여전히 우위지만 그런 기대감 해서 대등한 결과도 나오지 수 있지 않을까. 아탈란타 쪽에서. 알겠습니다. 역시 일리치 선수의 일리치치 광팬인데 좋아하죠. 그런데 몇 개월을 지금 축구를 안 했다가 최근에 요즘 나와가지고 폼이 좀 그러니까 올라오질 절정기 않았어요. 때만큼이 또 아니라는 점도 살짝 쿵 아픈 대목이죠. 근데 저는 오히려 다음 주 중쯤 되면 그렇죠. 올라올 수 요즘에 있어요. 조금씩 올라오곤 네. 있으니까 네. 다음 주 중쯤 되면 일리치치가 또 그날 와 이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봐야죠. 일리치치가 뭐 그날 뭐 예를 들어 시쳇말로 미쳐버리면 그러면 리버풀도 큰일 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뭔가 조금 2골 넣으면 2골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셨고 서로 좀 재밌는 게 했으면 좋겠다는 58대 42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또 아탈란타를 끝까지 해볼게요. 갑자기 이거 승부일치까지 이렇게 가버렸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세 경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참 세 경기 얘기하면서 세 경기 다 예측하기 너무 정말 힘들다. 그런 경기만 뽑은 거니까. 다 예측 빙의 안 돼요. 승부가 밖에 펼쳐질 수가 없겠다. 막 이런 경기만 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지난주에 했던 거라고 녹화. 저희가 녹화한 건 지금 현재 목요일이라는 거.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예측을 해봤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유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안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